안녕하세요. 테이버입니다. 5월 28일 금요일 개장 전 태피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한국 시작은 코스닥이 강한 하루였는데요. MSCI 지수 편출입 이슈도 마무리되었고 5월도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월말에는 아무래도 기관의 매수 매도 물량이 많고 그런 상황들이 좀 이어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댈러스 연은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고용시장에 대한 보고서인데요. 현재 시장에 풀리고 있는 대량의 실업수당으로 인해서 고용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보고서였습니다. 자, 구직자보다 구인자가 많은 상황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다만 이런 상황이 연말이 되면 해소될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현재 실업수당 정책은 9월이 되면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3분기 마무리와 함께 뭔가 좀 이런 이야기가 조금 사그라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국 재무부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것이고 연말이 되면은 이게 이제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재무부와 연준이 계속 연말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이 지금 현재 미국의 뭔가 재무나 아니면 은행 쪽에 있는 중앙은행 쪽에서의 관점에 대해서 조금 곰곰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하루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미국 시장 마감 소식입니다. 빅테크가 조금 부진한 가운데 페이스북은 1.5% 상승을 했고요. 인텔 역시 꽤나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오늘 좀 특징적인 모습은 이제 금융주들이 많이 올랐다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다우존스도 이제 장 마감까지 떨어졌고 나스닥도 장 마감에 떨어졌다라는 점, 이런 걸 조금 오늘이 좀 독특한 하루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 출발했다가 그래도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가 다시 이게 또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시장이 되게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늘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4월 그 FOMC 의사록을 봤던 결과 이걸 좀 분석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유동성이 점점 좀 감소하고 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돌고 있는 좀 단기 채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장에서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조금씩 마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어떻게 되면은 좀 많이 오른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것도 그렇고 지금의 성장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게 조금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로 감지된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유동성이 감소된다. 그거는 지금 이제 경제회복의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르렀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테이퍼링이나 혹은 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융주가 강한 하루를 보이지 않았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를 순환매로 해석하는 좀 그런 좀 해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그쪽도 우리가 신경을 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국제유가는 1%가량 상승하면서 66.86달러로 마감되었고요.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1900달러를 돌파했지만 조금은 이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4월에 1700달러였기 때문에 거의 뭐 한 달 반, 약 한 두 달 만에 200달러가 올랐다라는 점, 이거는 꽤나 큰 폭의 상승이라고 해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뭐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물가가 높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2.29% 상승하면서 1.61인데 어떻게 보면은 전고점 1.74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유로운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국 달러 지수 선물입니다. 오늘 소폭 하락했는데 90이 무너졌습니다. 자, 89.998, 차트상으로는 89.995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냥 90선이 지켜지느냐 지켜지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이슈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에 6조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제안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최대 규모의 예산안이 나올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앞으로도 미국 정부가 큰 정부를 유지할 것이고 2030년까지도 계속 큰 정부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아무래도 사회 모습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정부의 기능이 조금씩 변할 수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면서 투자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외환시장입니다. 외환시장에서는 파운드화가 큰 폭의 약세를 보였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엔화 역시 파운드화가 좀 큰 폭의 강세를 보였고요. 엔화가 아주 큰 폭의 약세를 보였다는 점이 좀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요거 제가 잘못 썼네요. 네. 엔화가 엄청나게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는 어제와 좀 비슷한 수준이었다. 1118.75원으로 마감되었다라고 보시면은 이제 엔화 약세니까 원화 대비도 엔화가 약세였겠죠.
그러면서 10.2가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자, N1 환율에 있어가지고 원화가 강세고 엔화가 약세라 그러면은 국내 수출 기업들한테 조금은 부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느끼는 일본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한국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에 조금은 안 좋은 흐름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원자재 시장입니다. 다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미쳤어요. 보시면은 옥수수가 6.5% 올랐고요. 소맥이 4.7% 올랐고요. 니켈이 4.2% 올랐고요. 구리가 3.3%나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보시면은 중국에서 원자재 시장에 대한 증거금 상향도 발표를 했고 원자재를 뭔가 규제하겠다라는 의견이 나온 지 한 2주 정도 지난 상황에서 2주 만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라는 점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의 물가 상승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시장이 조금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GDP가 1분기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1분기 전체를 통튼 건 아니고 지난 3개월 동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이제 발표가 되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코로나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40만 6천 명으로 이제 발표가 됐고요. 거기다가 물가지수가 소폭 예상치보다 높았다라는 점 이런 걸 보면은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거기다가 채권금리가 상승됐던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이런 물가, 지금 이런 이제 매달 발표되고 있는 이런 물가 상승률이 조금은 걱정이 되는 포인트가 왜 그러냐 그러면은 4% 이상을 기록했던 적이 2008년도입니다. 자, 2008년도에 이렇게 그 GDP 물가 상승이 높았다가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오긴 했었죠. 근데 이런 포인트들을 기억하고 있는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현재 수준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우려스러운 수준이지 않나.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뭔가 인플레이션을 왜 지금 걱정하는지도 좀 이해를 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 세계 글로벌 주요 증시입니다. 유로스톡스가 0.19%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나머지도 뭐 거의 보합 정도 수준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터키 같은 경우는 0.84% 하락, 뭐 이스라엘은 0.21% 상승, 뭐 사우디도 그렇고 일본과 우리나라도 어제 뭐 큰 폭의 움직임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빠지지도 오르지도 않는 노잼의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요런 고민은 이제 비싼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제 현금을 버려야 하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코인 시장이 요즘에는 조금 또 재미가 없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변동성이 거의 없는 모습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도 재미가 없고 뭔가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비트코인 시장 하는 거예요. 코인 시장은 조금 제가 걱정이 된다 혹은 이게 요런 투자를 여기서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뭔가 지금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요런 게 좀 있긴 해요. 버블이 한 번에 꺼지는 게 아니죠. 단계적으로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로 좀 고통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지나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코인 투자를 만약에 지금 신규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미 조금 추세는 꺾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상황을 보면서 이제 하락된 가격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쯤 조금 고민을 해보더라도 이제 일주일 됐거든요. 하락한 지. 그러면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주요 소식입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의 의료 전문가가 이제 TV에 출연해가지고 도쿄올림픽을 강행하는 것은 아주 큰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긴급 사태를 내달 20일까지 또 연장을 했다라는 건데요.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일본이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쓴 돈이 뭐 20조 원 정도 수준이다. 30조 원 정도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기준으로 한 해의 그 예산안이 500에서 600조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이게 올림픽에 투자된 거의 뭐 2, 30조 혹은 뭐 40조까지 이렇게 투자되는 거는 이게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GDP 전체의 약 한 10% 수준이죠. 일본이라고 하더라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5%는 넘을 것 같은데 아무리 일본이 경제적 체력이 튼튼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미 일본은 노령화 사회라는 이야기가 많고 거기다가 최근 1년 한 2년 정도 1년 넘었죠. 1년 정도 동안은 외국인 관광객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점이 지금 현재 일본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원전에 대한 해결책도 아직까지 뚜렷이 제시된 게 없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처리수 세금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일본의 뭐 일본 정부의 부채 그다음에 일본 정부가 지금 일본 경제가 지금 안 돌아가고 있다라는 점이 일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뭔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점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지구의 승리라는 요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엑슨모빌 이사회에 환경주의 주주가 진출을 했고요. 이제 로열 더치 쉘 같은 경우에는 탄소 관련 소송에서 환경단체에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친환경 전환이 없이는 에너지 기업이 생존하기 힘들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이 뭐 이래저래 그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진출을 많이 한 상황입니다. 다만 에스솔처럼 정유 전문 기업들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투자 의견 또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오일만 하는 석유만 하고 정유만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조금은 인지해 주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소비자 10명 중 9명이 전기차를 5년 이내 구매할 것이다 라고 밝힌 것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2030년 혹은 2035년이 되면 전 세계 대부분의 도시들이 내연기관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서울도 이걸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아무래도 전기차 충전소의 보급이 정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뭐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계속 증설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생산에 대해서 뭐 많은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이게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보급, 거기다가 이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 충전소 혹은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도 조금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본다면은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 정말 핵심되는 기업들 우리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기 비행기 배터리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수소 비행기를 띄우겠다. 수소 비행기 쪽으로 이제 개발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늘에서는 이제 전기 비행기보다 수소 비행기가 유리하다. 이건 맞는 소리긴 하죠. 수소 비행기가 조금 더 가벼울 수 있으니까. 자, 수소연료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3차 전지라고 불립니다. 연료를 이용해서 직접 발전하는 거죠. 자, 1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저장된 걸 쓰는 거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저장했다가 뺐다가 다시 또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말하고 있는데, 3차 전지는 그걸 이제 미니 발전소를 직접 동력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수단에 따라서 친환경 에너지로도 분류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선박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 보니까 수소 혹은 이거 수소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암모니아 추진 선박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차세대 공중 모빌리티 즉 UAM의 진출을 선언한 여러 기업들 중에서 수소와 연결되어 있는 현대차 그룹에 대한 프리미엄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투자 아이디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어요. 물론 지금은 뭐 급등도 왔었고 조금은 비싼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현대차가 이런 곳에서 이제 글로벌 기준으로도 가장 좀 선두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포스코입니다. 여전히 뭐 수소 얘기인데요. 해상풍력 세계 1위인 오스테드와 손을 잡고 그린 수소를 만들겠다. 어제 방송 중에도 뭐 철강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스코도 지금 본인들의 그 고로라고 부르죠. 이제 원래 코크스라고 하는 말 그대로 탄소 덩어리를 집어넣어서 그 열기로 철광석을 녹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고로 기준에서는 수소를 태우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철광석을 녹이는 요런 작업으로 요렇게 좀 공정 개선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도 밝혀져 있고요. 거기에다가 본인들이 이제 탄소 배출량이 되게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친환경 사업을 많이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포스코의 앞으로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SMR이라 그러죠. 우리가 조금 소형 원전이라는 요새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이다. 거기에다가 이제 대형 원전에 비해서 발전 단가도 높은 상황이고 지금 경제성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내년에는 이제 예타라고 하죠.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말 그대로 이걸 설치를 하고 전력 그리드에 포함을 시켰을 때 우리 이제 그 예산안에 대해서 타당하냐 이런 얘기도 한번 좀 조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대선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이번 정권은 탈원전을 외쳤으나 글로벌하게 그것과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적인 좀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테마성 투자로 접근하기에는 정말 좋은 재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도 이게 정말 상용화에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그게 국내에서 이루어질 것인지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넷플릭스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입법을 한다,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라는 요러한 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넷플릭스의 독점, 거기다가 디즈니 플러스도 우리나라에는 마블에 미친 사람 많습니다. 저도 뭐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진출하면은 뭐 당연히 결제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겠죠. 이러다 보니까 토종 OTT가 설 자리가 없다. 거기다가 토종 OTT가 오히려 유튜브에 또 먹히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이렇기 때문에 법률 개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OTT를 보호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기도 한데요. 그러면은 자, 우리나라에서 OTT를 하고 있는 사업자들에 대한 면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거는 KT나 U+나 아니면 SK텔레콤과 같이 국내 기관 통신 사업자들이 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CJ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보면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죠.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대기업들의 눈치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점점 기업들이 힘이 커지기 때문에. 이러면서 넷플릭스나 아니면은 뭐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곳에 세금 같은 걸 부과를 하면서 규제를 신설하겠다. 왜냐면은 지금 SK 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역시 이제 오래전부터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뭐 데이터 이용에 대한 법률이나 아니면 세금에 대한 법률을 조금 개정해 보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피해만 입히느냐? 아니죠. 우리나라의 많은 콘텐츠 업체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진행하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쇄국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소리로 해석을 해본다면은 저는 이거 되게 안 좋은 생각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 투자자 형님들이 각자 의견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 막는 게 옳은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당연한 시대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곳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자, 다음으로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INI 소프트라는 곳을 인수를 했습니다. 여기가 OTT를 하는 곳인데요. 여기를 인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 TV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 카카오 TV는 완전히 망했죠. 그러면서 그걸 OTT로 돌리고 라이브 커머스로 돌렸는데 그것도 뭐 별반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M&A를 해가지고 외연 확장을 노린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게 중요한 점은 결국 회원 수가 많이 필요하고요. 거기다가 풍부한 콘텐츠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넷플릭스는 구독자가 전 세계 사람입니다. 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좋고요. 네이버 좋고요. 우리나라 뭐 티빙 좋습니다. 하지만 그건 5천만 명을 상대로 하는 거죠. 5천만 명을 상대로 돈을 받으면은 넷플릭스의 10배, 20배는 회원료를 받아야 풍부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본인들이 잘하는 OTT 서비스는 국내에서 뭐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렇게 뭐 제휴를 맺는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본인들이 콘텐츠를 만든 걸 어차피 또 넷플릭스에 팔아서 전 세계로 유통시킬 거라면, 전 세계 OTT를 보급할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된다면 오히려 국내 자본으로 이렇게 그 OTT 사업으로 꼭 진출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돈이 되는 시장인 걸 알겠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준에서는 늦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가 잘하는 콘텐츠로 투자하는 게 좀 더 좋은 좀 투자 아이디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검증 범위를 늘린 확률은 아이템 이러면서 게임산업협회가 유료에 대한 확률은 전부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게임업계 확률 논란이 조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이번에는 좀 그 이슈가 커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런 논란은 최근 몇 년간 계속 이어져 왔던 거고, 거기다가 NC에 대한 민심이 아주 안 좋다, NC소프트 나락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여전히 8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실적을 보고 뭐 팔아도 팔겠다라는 투자자가 많은데, 문제는 최근 출시된 트릭스터 M의 매출을 보면은 지금 현재 리니지 M이 1위고요. 리니지 2M이 2등이고요. 트릭스터 M이 3등입니다. 범접할 수가 없어요. NC소프트가 그만큼 돈을 잘 벌고 그만큼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게임 업계가 지금의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벤트를 진행을 할 것이고, 우리는 그거에 있어서 20년간 조련이 되어온 이런 게이머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과연 진짜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전 세계를 타겟으로 하는 게임사는 누군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내 게임사는 성장은 못하겠죠. 하지만 돈은 잘 벌 겁니다. 글로벌 게임사는 국내에서 성장 혹은 뭔가 흥행은 조금 실패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잘 먹히고 그것에 돈을 벌어온 거를 충분한 배당으로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기대감에 대해서 우리가 뭐 외국인 투자자가 따라서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우리도 미리 투자를 해서 주가 차익을 노릴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점에 대해서도 매출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존재를 하는지도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서머너 주어 글로벌하게 상당히 좀 인기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네, 아닙니다. 끝났네요. 공시가 오늘은 뭐 재밌는 게 없어가지고 공시는 안 가져왔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태피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뭔가 좀 차분한 금요일입니다. 뭐 비가 오고도 비가 오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제자리 걸음을 하기도 했습니다. 환율도 역시 조용한 흐름을 보여준 하루였고요. MSCI 지수 편출입도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혹은 뭐 다음 주까지 기대할 만한 유동성 같은 경우에 기대할 만한 뭔가 이벤트 뭐 거래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리밸런싱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월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매수 매도가 늘어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순환매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미국 시장에서도 순환매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금리 인상을 중심으로 순환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수혜주를 사고 금리 인상의 약간은 혜택을 볼 수 없는 빅테크를 팔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제와는 정반대 흐름이긴 한데 이게 매일매일 혹은 매주 이렇게 순환된다라는 점은 우리도 여기에 조금 리듬을 맞출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니면은 그냥 뭐 저렴한 기업에서 존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정도로 태피쇼를 마치고요. 오늘 저녁에도 웃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너무 늦게까지 밖에 계시지 마시고요. 일교차가 좀 클 것 같으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녁 때 뵐게요. 모두 감사합니다.